안녕하세요, 여러분. 얼마 전 우리 강원도 지역에서 큰 가뭄이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매일 쓰는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딘가에는 물이 없어 더 큰 고통을 겪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찾아가서 마침내 메마른 땅에 강을 흐르게 했다지요. 오늘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작은 나라가 이뤄낸 큰 기적,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아프리카 사헬 지대 한복판, 지평선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모래 언덕 사이에 응칼라 부족의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의 이름은 니가마타로 고대 부족 언어로 생명의 샘이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이제 잔혹한 역설이 되어버렸다. 수십 년간 이어진 극심한 가뭄은 이 땅의 모든 생명력을 빨아들인 듯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말라비틀어진 바오밤 나무가 이곳의 절망을 상징하고 있었다. 한때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졌던 거대한 나무는 이제 앙상한 가지만 하늘을 향해 뻗고 있었다. 나무 껍질에는 깊은 균열이 생겨 있었고 그 틈새로 모래바람이 휘파람을 불어댔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조상들이 전해준 이야기에 따르면 이 바오밤 나무 아래에는 예전에 맑은 샘이 솟아났다고 했다. 비는 1년에 두세 번, 그것도 잠깐 내리고는 곧 사라져버렸다. 구름이 모이기 시작하면 온 마을이 들썩였지만 대부분은 그저 먼지만 일으키고 지나가는 바람구름에 불과했다. 간혹 내리는 비도 뜨거운 모래에 닿자마자 증발해버리거나 단단해진 땅을 뚫고 스며들지 못한 채 흘러가 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양철 그릇과 플라스틱 통을 들고 나와 한 방울이라도 더 받으려 애썼지만 늘 턱없이 부족했다. 물을 구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매일 긴 여행을 떠나야 했다. 새벽 5시, 아직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에서 물 깃는 행렬이 시작되었다. 여자들과 아이들이 머리에 물통을 이고 남자들은 당나귀 등에 더 큰 용기를 실었다. 하루에 10km, 때로는 15km를 걸어도 손바닥만 한 웅덩이밖에 찾을 수 없었다. 그마저도 탁하고 짠맛이 나는 가축들조차 마시기를 꺼리는 물이었다. 부족장 칼리두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늘 괴로워했다. 70세가 넘은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절망이 새겨져 있었다. 특히 손녀 자라가 신장병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다. 12살 자라는 더러운 물로 인해 신장 기능이 악화되어 하루 종일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작은 얼굴은 누렇게 부어 있었고 맑았던 눈동자는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할아버지, 언제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자라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칼리두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거칠어진 손으로 손녀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감추느라 애썼다. 마을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절망적이 되어갔다. 젊은이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났고 남은 것은 노인들과 어린아이들 뿐이었다. 가축들은 목말라 죽어가고 농사지을 땅은 소금기로 하얗게 변해버렸다. 마을 한복판에 있던 공동 우물도 이미 몇 년 전에 말라버렸고 우물 바닥에는 갈라진 진흙만이 남아 있었다. 그동안 국제 원조단체들과 유럽의 여러 기업들이 이 마을을 찾아왔다. 그들은 희망을 안겨주는 듯했다. 거대한 굴삭기와 최신 장비들을 가져와 땅을 파고 또 팠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모래 폭풍이 불어닥쳐 장비를 파괴하거나 염분이 너무 많아 마실 수 없는 물만 나왔다. 비용은 마을 예산의 수천 배에 달했지만 남은 것은 실망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외부의 도움에 대해 회의적이 되어갔다. 이대로 가면 아이는 여름을 넘기지 못하리라. 마을의 전통 치료사 바마가 칼리두에게 조용히 말했다. 자라의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뜻이었다. 칼리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별빛 아래 앉아 조상들에게 기도했지만 하늘은 여전히 침묵했다. 마침내 칼리두는 결단을 내렸다. 다음 날 아침 마을 광장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바오밤 나무 그늘 아래 둘러앉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체념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다. 칼리두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선언했다. 72시간 안에 우리에게 깨끗한 물을 보여줄 자가 있다면 이 부족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 우리 조상들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그의 선언이 끝나자 마을은 정적에 휩싸였다. 아이들조차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이것이 은칼라 부족의 마지막 도박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성공한다면 생명의 샘이 다시 솟아날 것이고 실패한다면 마을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모래를 일으키며 지나갔고 바오밤 나무의 가지가 삐걱거렸다. 그 소리는 마치 조상들의 한숨 같았다. 칼리두의 절망적인 선언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누구도 정말로 누군가가 나타나리라 기대하지 않았다. 그동안 수많은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고 희망은 언제나 실망으로 끝났기 때문이었다. 아이들조차 놀이를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런데 며칠 뒤 뜻밖에도 동쪽 바다 건너편 작은 나라에서 연락이 왔다. 마을에서 유일한 위성 전화를 가지고 있던 청년 이브라임이 불이 나게 달려와 칼리두에게 말했다. 부족장님,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요. 한국?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중국이나 일본은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생소했다. 지도에서도 찾기 어려운 작은 점 같은 나라라고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한 약속이었다. 한국 K-워터 긴급팀입니다. 48시간 안에 깨끗한 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어조였다. 칼리두는 통역을 통해 대화를 나누었는데 상대방은 마을의 정확한 위치와 지질 조건, 심지어 이전 실패 사례들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이는 그들이 이미 철저히 준비해왔다는 뜻이었다. 정말로 48시간 안에 가능하단 말입니까? 칼리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약속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마을 분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유럽의 거대 기업들도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가진 국제기구들도 모두 실패했는데 고작 5명이 와서 48시간 만에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가져온다는 장비라고는 컨테이너 2개뿐이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코웃음을 쳤다. 또 다른 거짓 약속이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망을 겪었는데 이번엔 다르다고? 맨날 그런 식이었잖아. 하지만 칼리두는 달랐다. 그의 직감이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전화 속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정성과 확신이 이전의 그 어떤 원조팀과도 달랐다. 무엇보다 손녀 자라의 상태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고 있었다. 이틀 후 흙먼지가 날리는 작은 활주로에 낡은 수송기 한 대가 내려앉았다. 마을 사람들이 멀찍이 서서 지켜보는 가운데 비행기 문이 열리고 5명의 한국인이 내려왔다. 그들의 모습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화려한 정장이나 최신 장비 대신 그들이 가진 것은 낡은 공구 가방과 태양에 그을린 얼굴, 그리고 다부진 눈빛뿐이었다.
팀장으로 보이는 40대 남성은 키가 그리 크지 않았지만 걸음걸이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머지 팀원들도 모두 실무진답게 간소한 복장을 하고 있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안녕하세요. K워터 긴급 대응팀 김태윤입니다. 팀장이 칼리두에게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다. 그의 영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이전에 왔던 유럽 팀들은 거대한 트럭과 첨단 장비들로 위압감을 주었는데 이들은 너무나 소박해 보였다. 심지어 가져온 컨테이너도 생각보다 작았다. 우리는 큰 장비를 가져온 게 아닙니다. 김태윤이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대신 효율과 진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가져왔습니다. 한국팀은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그들은 이전 팀들이 실패한 지점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지질 구조와 지하수 흐름을 분석했다. 놀랍게도 그들은 마을 곳곳에 버려져 있던 파이프와 낡은 펌프들을 주목했다. 다른 팀들은 이런 것들을 쓰레기 취급했지만 한국팀은 달랐다. 이것들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인 이공학 박사 박소영이 말했다. 세척하고 개량하면 충분히 활용 가능해요. 그들은 밤새도록 작업했다. 버려진 파이프들을 분해해서 하나하나 세척하고 부식된 부분을 교체했다. 낡은 펌프들도 완전히 분해해서 새로운 부품으로 업그레이드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점차 그들의 세심함과 전문성에 감탄하기 시작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이 설치한 스마트 모듈형 담수화 장치였다. 기존의 거대한 설비들과 달리 이 장치는 컴팩트하면서도 효율적이었다. 태양광 패널과 연결되어 자체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모래 폭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다. 이게 정말 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마을 아이들은 장난감처럼 보이는 장비를 보며 비웃었다. 이전에 봤던 거대한 기계들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단순해 보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손녀 자라와 한국 팀장 김태윤의 만남이었다. 침대에 누워있던 자라가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로 내일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 순간 김태윤의 눈에는 결의가 번뜩였다. 그는 자라의 작은 손을 잡으며 아버지처럼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약속하마. 내일 아침이면 내가 마시고 싶은 만큼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을 거야. 그 약속 속에는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간절함,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자라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오랫동안 꺼져 있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한국팀은 약속한 48시간 중 이미 36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마을 곳곳에서는 용접 불꽃이 튀고 전동 드릴 소리가 사막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김태윤 팀장을 비롯한 5명의 엔지니어들은 한숨도 자지 않고 작업에 매달렸다. 그들의 얼굴은 땀과 모래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수질 센서 연결 완료. 박소영 박사가 외쳤다. 펌프 압력 테스트 통과. 기계 담당 이민호가 엄지를 들어 보였다. 태양광 패널 출력 정상. 전기 담당 최영수가 계기판을 확인하며 보고했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밤늦도록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그들의 진지함과 전문성에 감탄하게 되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은 한국팀의 작업 방식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끼고 있었다.
저들은 정말 다르구나. 마을의 젊은이 이브라임이 중얼거렸다. 이전 팀들은 거대한 기계만 믿었는데 저들은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쓴다. 새벽 4시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다. 김태윤은 팀원들을 둘러보며 마지막 점검을 지시했다. 모든 연결 상태, 전력 공급, 필터 시스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염분 제거 장치까지 아무리 작은 실수라도 용납할 수 없었다. 자라의 생명이 걸려 있었고 마을 전체의 운명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다. 이제 첫 시운전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태윤이 칼리두에게 말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소문이 퍼져 인근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한국팀의 손길을 지켜보았다. 칼리두는 떨리는 손으로 손녀 자라를 부축해 나왔다. 아이는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눈에는 기대의 빛이 어려 있었다. 시작합니다. 김태윤이 스위치에 손을 얹었다.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웅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펌프가 작동하고 지하 깊은 곳에서 물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몇 분 후 파이프 끝에서 첫 물줄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물이 뿌옇고 짠맛이 났다. 모래가 많이 섞여 있었고 염분 농도도 높았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실망이 스쳐 지나갔다. 몇몇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다. 역시 헛수고구나. 한 할머니가 체념하듯 중얼거렸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또 다른 실패작이군. 젊은이들의 불평 소리가 들렸다. 김태윤의 얼굴에도 긴장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는 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역세척 시작, 필터 교체, 2단계 정화 시스템 가동. 팀원들이 재빠르게 움직였다. 박소영이 수지를 재분석하고 이민호가 필터를 교체했다. 최영수는 전력을 재조정하고 나머지 팀원들은 파이프 연결 상태를 다시 점검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로웠다. 15분이 지났다. 30분이 지났다.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팀은 포기하지 않았다. 김태윤은 계속해서 시스템을 조정하고 팀원들과 소통하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다. 파이프 끝에서 맑은 물이 투명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늘게, 그리고 점점 더 굵어지며 햇살에 반짝이는 물줄기를 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김태윤이 플라스틱 컵에 물을 받아 먼저 마셔보았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그 컵을 부족장 칼리두에게 내밀었다. 드셔보십시오. 칼리두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다. 온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천천히 물을 입에 머금었다. 그리고 잠시 후 눈을 크게 뜨며 외쳤다. 맛이 없다. 순수한 물이라는 뜻이었다. 염분도 모래도 그 어떤 이상한 맛도 나지 않는 진짜 깨끗한 물이었다.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토록 깨끗한 물을 마셔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 순간 마을에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폭발적인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물이다. 정말 깨끗한 물이다. 기적이야.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 마을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60년 만에 마시는 첫 깨끗한 물. 할머니들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조상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고 젊은이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뻐했다. 아이들은 물을 손으로 움켜쥐며 웃음을 터뜨렸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자라가 물을 마실 때였다.
칼리두가 손녀에게 컵을 건네자 자라는 두 손으로 소중히 받아들고 천천히 마셨다. 그리고 활짝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게 진짜 물이에요? 정말 달콤해요. 노인들은 땅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평생 마른 땅만 보고 살아온 그들에게는 꿈만 같은 순간이었다. 몇몇은 물에 얼굴을 적시며 조상들에게 기도를 올렸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서쪽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구름이 아니었다. 거대한 모래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지평선 끝에서 시작된 황갈색 벽이 하늘을 뒤덮으며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모래폭풍이다. 누군가 외쳤다. 김태윤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폭풍이 지나가면 장비가 파손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전력 공급이 끊어질 위험이 있었다. 모든 보호장치 가동. 김태윤이 명령했다. 팀원들이 재빠르게 장비들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폭풍의 전이부가 마을에 도달하기 시작했다. 강한 바람이 모래를 날리며 시야를 가렸다. 마을 사람들은 급히 집 안으로 피했지만 한국팀은 장비를 지키기 위해 현장에 남았다. 폭풍 앞에서 한국팀의 진짜 시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거대한 모래폭풍이 마을을 덮치기 시작했다. 하늘은 순식간에 황갈색으로 변했고 태양마저 사라져버렸다. 바람은 시속 80km가 넘는 속도로 불어닥쳤고 모래는 총알처럼 날아와 모든 것을 때렸다. 마을 사람들은 급히 집 안으로 대피했지만 한국팀만은 장비 앞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최영수가 계기판을 보며 외쳤다. 바람에 날린 모래가 태양광 패널을 덮기 시작했고 전력 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김태윤은 상황을 재빠르게 판단했다. 이대로 가면 몇 시간 만에 모든 시스템이 정지할 것이었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있었다. 무엇보다 자라를 비롯한 환자들이 다시 오염된 물을 마셔야 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다. 비상전력이 필요합니다. 김태윤이 팀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폭풍 소리 때문에 바로 옆에 있어도 큰 소리를 내야 들릴 정도였다. 배터리 용량으론 3시간이 한계입니다. 이민호가 대답했다. 그때 김태윤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마을에 있던 오래된 트럭들이 생각난 것이었다. 그는 폭풍을 뚫고 마을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트럭을 가져오세요. 김태윤이 집안에 피해 있던 마을 사람들에게 외쳤다.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폭풍 소리 때문에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통역을 통해 상황이 전달되자 마을의 젊은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금 이 폭풍 속에서요? 이브라임이 놀라며 물었다. 지금이 아니면 모든 게 끝납니다. 김태윤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브라임을 비롯한 5명의 청년들이 결단을 내렸다. 그들은 두꺼운 천으로 얼굴을 감싸고 폭풍 속으로 뛰어들었다. 시야는 겨우 2미터 앞까지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마을 지리를 훤히 아는 그들에게는 가능한 일이었다. 30분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폭풍을 뚫고 낡은 트럭 세대가 물 정화 시설 근처에 나타났다. 청년들의 얼굴은 모래에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다. 배터리는 어떻게 연결하죠? 이브라임이 물었다. 이민호가 즉시 작업에 착수했다. 트럭의 배터리들을 병렬로 연결하여 대용량 전력 공급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폭풍 속에서 하는 정밀 작업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웠다. 바람에 날린 모래가 눈을 찔렀고 공구는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이거 제대로 될까요? 마을 청년 중 한 명이 불안해하며 물었다.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이민호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다. 1시간 후 드디어 임시 전력 공급 시스템이 완성되었다. 트럭 세대의 배터리가 병렬로 연결되어 물 정화 시설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계기판의 불빛이 다시 안정되었고 물 정화 과정도 정상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였다. 폭풍이 더욱 강해지면서 모래가 필터 시스템을 막기 시작한 것이었다. 물의 흐름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필터가 막히고 있습니다. 박소영이 모니터를 보며 보고했다. 이대로 가면 시스템 전체가 정지할 수 있습니다. 김태윤은 결단을 내렸다. 수동으로 역세척을 실시해야 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폭풍 속으로 나가야 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태윤이 보호 장비를 착용하기 시작했다. 팀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최영수가 만류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어길 순 없어요. 김태윤은 두꺼운 보호복을 입고 고글을 썼다. 그리고 박소영과 함께 폭풍 속으로 뛰어들었다. 바람은 그들을 넘어뜨리려 했고 모래는 호흡을 방해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필터 시스템에 도달한 김태윤은 수동 밸브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역세척 과정은 필터의 역방향으로 물을 흘려보내 막힌 모래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폭풍 속에서 정밀한 밸브 조작을 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었다. 압력 조절 완료. 박소영이 외쳤다. 역세척 시작. 김태윤이 밸브를 돌렸다. 갑자기 시스템에서 강한 물줄기가 분출되면서 막혔던 모래들이 쏟아져 나왔다. 두 사람은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시스템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김태윤의 보호고글이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 모래가 눈을 직접 때리기 시작했고 그는 앞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었다. 박소영이 급히 그를 부축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마을 청년들이 나타났다. 이브라임을 포함한 5명의 청년들이 밧줄을 들고 폭풍 속을 헤쳐온 것이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브라임이 외쳤다. 그들은 김태훈과 박소영을 밧줄로 묶어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함께 시스템 유지보수 작업을 계속했다. 한국팀의 기술력과 마을 청년들의 용기가 합쳐진 순간이었다. 폭풍은 밤새 계속되었다. 그 긴 시간 동안 한국팀과 마을 청년들은 교대로 시설을 지켰다. 손이 찢어지고 얼굴이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시간당 한 번씩 역세척을 실시하고 전력 공급 상태를 점검하고 필터를 교체했다. 우린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김태윤의 외침이 폭풍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의지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집안에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감동했다. 돈을 받고 하는 일이라면 누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겠는가? 하지만 이들은 달랐다. 진심으로 마을을 도우려는 마음이 전해져 왔다. 새벽 5시 폭풍이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다. 하늘에 희미한 별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바람도 약해지고 있었다. 김태윤은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점검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폭풍이 완전히 지나간 새벽녘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났다. 투명하고 깨끗한 물이 힘차게 솟구쳐 올랐다. 폭풍을 견뎌낸 물줄기는 이전보다 더욱 맑고 시원해 보였다. 집에서 나온 마을 사람들과 그 광경을 본
할머니들은 울부짖듯 외쳤다. 동쪽 바다에서 온 작고 강한 자들. 조상들의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그들의 찬사 속에서 김태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약속은 지켜졌다. 폭풍도 절망도 그 무엇도 그들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48시간이 지났다. 약속한 시간을 정확히 지킨 한국팀의 성공은 마을 전체를 변화시켰다. 모래 폭풍이 지나간 후에 맑은 하늘 아래 마을 광장 한복판에는 임시 분수가 세워져 있었다. 김태훈과 팀원들이 밤새 작업하여 만든 이 분수는 단순한 물 공급 시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상징이었다. 하늘 높이 솟아오른 물줄기를 바라보며 마을 아이들은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넋을 잃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물에 손을 담갔다가 곧 환호하며 온몸을 던졌다. 60년 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 곳곳에 울려 퍼졌다. 이게 정말 우리 마을이야? 한 소년이 물을 튀기며 친구들에게 소리쳤다. 꿈이 아니야. 정말이야. 아이들의 순수한 기쁨이 어른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다. 부족장 칼리두는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한국팀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기쁨 때문이었다. 그는 김태윤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고 말했다. 그대들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니다. 우리 응칼라 부족의 가족이다. 조상들의 영혼 앞에 맹세한다. 이는 부족 사회에서 가장 높은 예우였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친분을 넘어 생명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가 된다는 의미였다. 마을의 모든 장로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다. 김태윤은 감격했다. 저희야말로 영광입니다. 이 마을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60년 만의 축제가 벌어졌다. 비록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가진 것을 모두 나누어 한국팀을 위한 잔치를 열었다. 전통 음식과 부족 음악 그리고 조상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의식이 이어졌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한국 정부와 K-워터는 이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3개월 후 더 많은 한국 전문가들이 마을을 찾았다. 이번에는 물 공급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지역 개발이 목표였다. 이제 마을 전체에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배수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팀장이 설명했다. 한국팀은 마을과 협력하여 수로를 만들기 시작했다. 단순히 파이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마을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기술을 배우고 향후 유지보수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교육받았다. 이 밸브는 이렇게 조작하는 겁니다. 이민호가 이브라임에게 세심하게 가르쳤다. 필터 교체 주기는 3개월입니다. 이 표시등이 빨갛게 변하면 바꿔주세요. 박소영이 다른 청년들에게 설명했다. 6개월 후에는 농업시설이 들어섰다. 깨끗한 물 공급이 가능해지자 메마른 사막에 푸른 밭이 조성되었다. 토마토, 오이, 그리고 전통 작물들이 자라기 시작했다. 한국의 농업 전문가들이 사막 농법을 전수했고 점적 관계 시스템으로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이렇게 작은 물방울로도 이렇게 잘 자라는군요. 한 농부가 감탄했다. 물을 아껴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방울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되죠. 한국 농업 전문가의 설명이 이어졌다. 1년 후 마을에는 학교도 세워졌다. 그리고 각 교실마다 정수기가 설치되었다. 아이들은 이제 언제든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을 통해 위생관념과 물 관리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선생님, 우리 마을에 온 한국 아저씨들처럼
저도 엔지니어가 될 수 있어요? 한 소년이 질문했다. 물론이지. 열심히 공부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단다. 새로 부임한 교사가 따뜻하게 답했다. 이런 변화들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CNN, BBC, 알자지라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이 작은 마을의 기적을 보도했다. 작은 나라 한국, 아프리카에 강을 흐르게 하다. 기술과 진심이 만든 기적, 사헬지대의 오아시스. 48시간의 약속이 바꾼 60년의 절망. 각종 헤드라인들이 전 세계에 이 이야기를 전했다. 한국의 물 기술과 따뜻한 마음이 결합된 성공 사례로 소개되었다. 2년이 지나자 니가마타 마을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다. 메마른 사막이었던 곳에 푸른 농장이 펼쳐져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젊은이들도 하나둘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도시에서 일하던 청년들이 고향의 변화를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손녀 자라에게서 일어났다. 깨끗한 물을 마시기 시작한 후 건강이 회복된 자라는 이제 또래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다. 할아버지, 저는 커서 물의 박사가 될 거예요. 자라가 밝은 얼굴로 말했다. 물의 박사? 칼리두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네, 한국 아저씨들처럼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모든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칼리두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손녀에게 꿈이 생겼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3년 후 자라는 정말로 한국 유학길에 올랐다.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프로그램에 선발된 것이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그녀는 김태윤에게 말했다. 아저씨께서 심어주신 희망의 씨앗을 키워서 언젠가 아프리카 전체에 강을 만들어낼게요. 김태윤은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대답했다. 자라야, 너는 이미 우리 모두에게 큰 선물을 줬단다.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줬거든. 그로부터 몇 년이 더 지났다. 니가마타 마을은 이제 아프리카 전체의 성공 모델이 되었다. 다른 나라들도 이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아왔고 한국의 물 기술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바오밤 나무 아래 이제는 맑은 샘이 다시 솟아나고 있었다. 조상들이 전해준 생명의 샘이라는 마을 이름이 다시 의미를 되찾은 것이었다. 그 샘 옆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다. 2023년 동쪽 바다의 작고 강한 자들이 약속을 지키다. 48시간의 기적을 영원히 기억하며 이 기념비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찾아온다는 증거였고 진심과 기술이 만나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증명이었다. 참 대단하지요? 남들은 다 포기한 땅에서 한국이 끝내 해냈습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나라지만 끈기와 정성으로 못 해낼 게 없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 더 자랑스러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